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뭐 늘 기자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 기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매년 화제가 되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 IT 박람회죠. CES 2025. 매년 이쯤만 되면은 늘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녀오십니까? 저는 가본 적은 없고요. 안타깝게도. 맨날 어, 기사로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가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요. 근데 다녀오셨나 싶어서 궁금했었는데 네. 못 가보셨군요. 언제 네. 한번 같이 좀 가봅시다. 그러게요. 이 사비로 가기엔 그 네. 즈음에서 네. 라스베가스 물가가 너무 맞아요. 비싸져가지고요. 그죠? 좀 감당하기가 조금 아. 어렵습니다.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쭈디가 매번 고란 기자님한테 데이트 신청만 한다고. 언젠가 한 번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은 CES 2025가 이제 폐막을 했습니다. 이번 CES 2025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젠슨 황,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이 기조 연설을 했거든요. 키노트 스피치를 했는데 음. 거의 이번 이 CES는 젠슨한 키노트 스피치만 보면 다 본 거다라는 그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키노트 현장에 12,000명이 몰렸어요. 이제 그 키노트 그 현장 사진 보시면 무슨 락스타가 막 등장해가지고 한마디 하면 다 박수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쇼잉을 하면 다들 막 와우 하고 놀라고 그야말로 진짜 당대 최고의 스타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 젠슨왕에 의한 젠슨왕에 위한 젠슨왕의 거의 젠슨왕 엔비디아 판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또 그럴 것이 네. 역시나 이번 그 혁명 AI 혁명이잖아요. 그 혁명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제가 키노트 스피치 가운데 약간 눈길이 같은 건 피지컬 AI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는 AI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있잖아요. 네. 근데 AI의 발전 단계를 보면 나중에는 이제 피지컬과 결합한 피지컬 AI다. 그러니까 로봇, 자율주행 차량 등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요걸 이제 얘기하면서 요 시스템 코스모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네. 약간 영화로 떠올리시면 진짜 로봇들이 생각하는 일종의 약간 암울한 아포칼립스적 세계로 말하면 터미네이터 같은 느낌인 거예요. 생각하는 로봇이 진짜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상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피지컬 AI가 이렇게 안 와닿아서 이게 어떻게 이게 뭔가 의미를 발휘할 수 있을까를 보니까 실제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의 데이터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피지컬 AI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제 자율주행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완성차 업체가 자율주행에서 경쟁하려면 자율주행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분야에서 20억 마일, 이게 그러니까 32억 킬로미터래요. 이상의 고객주행 데이터를 보유한 곳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AI로 이미 학습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완성차 업체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테슬라를 따라잡는 거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제시한 시스템, 코스모스 시스템은 뭐냐면 현실 세계와 같은 옴니버스라고 표현하는데 합성 데이터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AI로 요거 그 자율주행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하게 되면 실제적인 자율주행 데이터 32억 킬로미터의 고객주행 데이터가 없어도 이 코스모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테슬라와 경쟁 가능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도요타, 현대차 이미 엔비디아와 협업을 선언했거든요. 네네. 이 도요타나 현대차 같은 곳도 테슬라와 좀 경쟁해 볼 만한 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실제로 버려져서 얻어야 됐던 데이터를 이제 요거를 완전히 옴니버스 현실 세계와 같은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AI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피지컬 AI 시대가 오게 되면 그야말로 인간의 삶의 모습이랄까 이걸 완전히 바꾸는 세상이 되는 거죠. 많은 것들이 절약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뢰도 면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남기는 합니다. 네, 그걸 이제 해결하는 그쵸. 게 엔비디아의 몫이겠죠.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AI 시대에 맞는 체질 개선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SK그룹이 참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이제 지난 한 주간 보니까 SK 하이닉스 12% 가까이 올랐어요. 와. 삼성전자는 2%밖에 오르는데 그쳤거든요. 음. 진짜 그야말로 SK가 삼성전자가 비교해 봤을 때 사실 경쟁 그룹 차원에서는 삼성이 더 잘 나갔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거의 SK가 삼성을 음. 누르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주가는 보자면 다 소폭 하락하고 있어요. 아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하락하는 게 아닌가 음. 싶을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한 주 보자면 CES, 그러니까 엔비디아 덕에, 젠슨한 덕에 많이 올랐습니다. 음.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네. HBM 요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음음. 이때 주목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젠슨황에 이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인데 음. 본인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게 아니고요. 젠슨황과 이야기를 나눠서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 최태원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젠슨황이 뭐라 그랬어요? 젠슨황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젠슨왕에 의한 젠슨왕에 네, 대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8일 날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음. 이게 이제 최태원 회장이 젠슨황 만난 다음에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최원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동안 SK 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보다 뒤처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보다 더 빠른 역전 형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음. HBM 공급 관련돼서 일부 실무진끼리 정해서 올해 공급량은 다 결정됐다라고 해서요. 음음.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엔비디아 음. 주도의 AI 시대 경쟁에서 한번 이렇게 편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올라타서 음. 함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음.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피지컬 AI 관련돼서도요. 이거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인데 음음.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건 없지만 네. 피지컬 AI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밝혔어요. 음. 그러니까 향후 추가 협업 가능성을 내비친 거죠. 음. 게다가 재밌는 게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유리 기판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고전력 반도체에 적용하게 되면 음. 속도를 뭐 40% 정도 뭐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요걸 이제 그 유리 기판을 생산하는 회사가 앱솔릭스라는 곳인데 여기 지분을 SKC가 70% 보유하고 있어요. 어어. 그런데 최태원 회장도 약간의 이제 마케팅 능력을 발휘한 건지 젠슨왕 CEO와 만나고 난 다음에 그 SKC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올리면서 방금 팔고 왔다 이러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KC 주가는 올 들어서만 무려 50% 넘게 올랐습니다. 이야,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네네. 행동 덕분에도. 자,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슴이 좀 많이 쓰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 굴욕이라고 할 텐데 음. 두 지점에서 굴욕이 나왔는데요. 네. 이 키노트에서 최근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를 발표를 했어요. 이거 발표하는데 거기에 메모리 칩이 탑재가 되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론 메모리가 탑재된다라고 하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 메모리를 만들지 않지 않느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술렁술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다음날 수정을 했습니다. 삼성이 초도 공급을 맡았다라고 정정하긴 했어요. 근데 이 젠슨왕이 그래서 뭐냐 이 발언의 의미는 뭐냐라고 소랑설레가 오갔는데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마이크론을 콕 집어 언급한 거는 아무래도 트럼프 시대 우리는 미국 회사 제품을 써요라는 걸 광고하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이 메모리 칩은 마이크론이 만들든 삼성이 만들든 누가 만들든 엔비디아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굴욕인 거죠. 뭐가 되든 굴욕이네요. 네. 네. 두 번째 굴욕은 그 HBM 관련돼 가지고 네. 항상 그 젠슨왕 입장에서도 HBM을 이제 SK 하이닉스가 주로 공급을 맡아 오니까 벤더가 여러 개 있으면은 가격 경쟁이 생기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가 HBM을 빨리 납품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에 관련해 가지고 젠슨왕 CEO가 뭐라고 말했냐면 삼성전자 HBM에 대해서 성공할 것이라 확신한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덧붙인 말이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우리 조만간 곧 엔비디아에 납품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올해 1분기에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야, HBM 납품 이거 결국 못 따내는 거 아니야, 올해도? 라는 이제 불안감이 퍼지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소프트웨어는 아니더라도 하드웨어에서 굉장히 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걸로 지금까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피지컬 AI 말씀드렸잖아요. 피지컬 AI를 발표하면서 이 젠슨 황이 기조 연설을 하는데 밑에서 이렇게 로봇가 올라오는 거예요.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인간의 모습을 한. 그런데 그 14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연단에 섰는데 6개가 중국 업체예요.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거 딱 한 개만 이거 우리나라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우리 업체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 제조업의 심장이 삼성인데 삼성 제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봇 분야에 있어서도 뭐 삼성은 지금 현재 뭐 삼성 로봇이 어디까지가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로봇 업체를 인수하기도 했었지만 중국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의 약간 글로벌 그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 위치를 지금처럼 차지할 수 있을지 사실 의심이 되는 부분이었죠. 그렇죠. 네. 뭐 지금 CES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젠슨 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맞습니다. 예, 예. 그나저나 정말 기사들이 CES 관련해서 젠슨 황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젠슨 황 CEO의 타노스냐라는 말까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니까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급락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CES냐 아니면 젠슨 황 무슨 독자 콘서트냐 싶을 정도인데 젠슨 황 한마디에 모두 다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도 이제 뭐 애널 간담회가 열렸어요. 애널리스트 모여가지고. 근데 이때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GPU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엔비디아가요. 여기 AI 칩의 시장의 80%를 장악했는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AI 칩도 이제 양자 컴 시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질문을 받으니까 그 젠슨이 뭐라고 답했냐면 매우 유용한 양자 컴퓨터에 대해 15년, 상용화가 언제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15년이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아마 초기 단계일 거고 30년은 후기 단계일 거고 아마 20년을 선택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돌려 말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양자 컴퓨터 상용화 될 때까지는 한 20년 걸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해 사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뭐 1000% 넘게 오르고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급등을 한 배경에는 뭐냐면 조만간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온다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젠슨 황이 나와가지고 20년은 걸릴 거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말해서 20년 동안 이 회사들은 돈 못 벌고 계속 버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급락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급락했어요? 40% 안팎으로 급락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아이온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한 게 전체 아이온큐 지분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들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투자했냐면 이 창업주가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신 그 듀크대 교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창업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다 보니 친숙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를 많이 했었고 지난해 정말 많이 올라서 성악개미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는데 젠슨 황의 한마디에 40% 떨어지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40% 떨어진 것까지는 괜찮아요. 지난해 사셨던 분들은 괜찮은데 최근에 사신 분들은 갑자기 계좌가 반토막이 난 거죠. 특히나 더 황당하다기보다는 더 놀라웠던 건 이 아이온큐라는 종목의 등락폭도 큰데 사실 좀 더 크게 먹고 싶다라는 분들은 레버리지 ETP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온큐의 주가 등락의 뭐 3배로 움직이는 상품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40% 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3배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120%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어떡해요? 이건 자산 가치가 제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청산을 당했습니다. 이 상품이. 그래서 뭐 이렇게 주식 종목 토론방에 보니까 여기 3배 추종 ETP에 투자했다가 5천만 원 투자했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0원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니 말 한마디에 청산까지 당하는 뭐 워낙 그 레버리지 상품이 위험하기도 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젠슨 황의 한마디에 시가총액이 지금 뭐 몇 조가 날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모두 다 젠슨 황의 입에 주목할 정도로 지금 시장은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그 선봉에는 현재로서는 엔비디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참 아쉬운 건 거기 우리 기업들이 많이 같이 가야 되는데 어깨 걸고 지금 뭐 SK 하이닉스가 한쪽 발 걸치고 있는 거 빼면은 우리 기업들이
약간 전무하다라는 부분 좀 아쉽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좀 더 좀 힘내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설 다가오는데요.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로 비싸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얼마나 비싼가요? 예, 설 즈음 되면은 요런 가격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기관에서 차례상 비용 얼마예요라고 결과를 내나요. 맞아요. 한국물가정보라는 곳에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차례상 비용을 조사를 했습니다. 음, 4인 가족 기준으로 차례상 비용을 해봤더니 전통시장이 30만 2,500원, 대형마트가 40만 9,510원입니다. 음, 각각 전년보다 6.7%, 7.2%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요거 항상 보면은 자, 이런 차례상 그 기사 나오면 항상 느끼시는 게 뭔가요? 대형마트가 대형마트 비싸다. 맞습니다. 네, 거기 함의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전통시장 많이 가세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네.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살리기 음, 위해서도요. 음, 이번에도 역시나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약 35% 높았습니다. 음, 가격이 소폭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과일류와 채소 가격 워낙 많이 올라서 맞아요. 전반적으로 차례상 비용이 가장 비싸졌다라고 음, 보시면 음, 됩니다. 이게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7.9%, 음, 채소류는 32% 올랐습니다. 음,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 과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과일 작황이 제가 느끼기엔 약간 좋은 애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난해는 가격 상승의 주범이 사과였다면 음, 올해는 바로 배입니다. 배. 맞아요. 예. 예. 전년 대비해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작황을 회복을 했는데 배는 지난 여름에 폭염, 음, 집중호우로 인한 일소 낙과 등의 피해가 커서 생산량이 줄었고요. 상품성이 낮아졌습니다. 음, 저장량이 줄어서 배값이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런 기사가 나오면 항상 뒤에 붙는 건데요. 공산품은 대형마트가 쌉니다. 음, 그런데 이런 채소류, 과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싸거든요. 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차례상 품목 구하는 것이 알뜰 상차림의 음, 지름길이다라고들 얘기하는데요. 네. 네, 많이들 전통시장 가서 좋은 상품 싸게 그렇죠.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더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닥쳐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맞습니다. 비싸지니까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설 명절 다가오면 이렇게 선물들 많이 하잖아요. 네. 지인들한테. 어떤 거 혹시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기자님은? 네, 저는 그냥 화장품 세트 보내드렸습니다. 아, 그게 화장품. 집안 어르신한테요. 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러면 설 명절 선물 품목 매년 좀 이렇게 뜨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번엔 네. 어떤 선물들이 좀 뜨고 있어요? 뭐 어떤 선물을 조사하게 되면 항상 재밌는 게요. 받고 싶은 선물 1등은 모든 조사에서 다 뭐 설이건 음, 생일이건 뭐 다 뭔지 아세요? 현금. 네, 맞습니다. 사실 현금이 최고예요. 그렇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예. 이제 현금인데 근데 예. 또 약간 그 주는 분 입장에서는 야, 이게 음. 돈을 주면은 약간 너무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덜 준비한 것 같고. 네, 음. 맞아요. 그리고 무슨 성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 이 현금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게 상품권이라서 이 상품권도 인기가 많습니다. 아. 특히 명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통시장에서 뭔가를 사야 되고 음. 이런 니즈가 있다 보니까 온누리 상품권이 인기입니다. 음.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요? 이게 뭐냐, 이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그 소상공인 대책의 일환으로요,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1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 설 기간 특별 판매를 시작했는데 네. 여기서 좋은 게 뭐냐? 모바일과 카드 온누리 상품권은 각각 200만 원 구매 한도 내에서 할인율이 기존에 10%였거든요. 네. 근데 이걸 15% 올렸어요. 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8,500원에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쓰면 그 전통시장에서 굳이 할인을 안 해도 나는 그냥 15% 할인 가격으로 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0만 원이라는 구매 한도를 둔 거고요. 음. 너무 한 분이 많이 사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게다가 여기서 결제액의 15% 이내에서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환급 혜택도 제공합니다. 음. 이게 바로 이제 전통시장 구매 활성화를 위한 음. 특별 판매예요. 너무 좋은데요? 네, 소상공인 대책도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사실 이렇게 15% 할인해 준다라고 해서 이 당장 내가 쓸 거 아니면은 상품권을 이렇게 많이 사두는 거는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잖아요. 음. 근데 요걸 언제 이게 할인율이 올라가서 좋냐면
선물할 때. 선물할 때 내가 10만 원을 그분한테는 선물을 한 건데 내가 살 때는 8만 5천 원에 산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짭짤한 괜히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적은 돈으로 더 티를 낼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취지만 생각하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특별 판매 시작을 제가 10일 날 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다음 날인 11일에 선물하기, 요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네, 이게 하루 만에?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 모바일과 카드형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 가운데 모바일 상품권에 선물하기 기능이 막힌 겁니다. 요거 사용을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은 왜 카카오톡 들어가면 왜 선물하기 있잖아요. 상품권 선물하기.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기능이 막혔어요. 간단하게 선물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운영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통합 플랫폼 구축, 데이터 이관 작업 늦어지면서 발생을 한 건데 뭐 사연을 들어보자면 이유가 있긴 한데 이걸 좀 미리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쓰시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 부담이 완화되고 또 약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품권을 팔면 이거를 전통시장 와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도 되는데 갑자기 선물하기 기능 중단됐으니까 사실 좀 문제가 있죠. 특히나 이게 기업들이 단체로 구매해가지고 주는 경우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이제 선물하기 모바일 기능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게 아니면 카드를 사서 직접 줘야 되는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이런 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구매도 차질을 빚을 것 같아서 현재 이 사업자 측이 추산을 해보니까 서울대모 소상공인 매출이 약 52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미리 좀 시스템을 잘 갖춰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할인율 높이기인데 제대로 정책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다만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카드형은 괜찮아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선물하실 분들은 카드형 괜찮으니까 카드형 구매하셔서 선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온누리 상품권 몰이에요. 네, 거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애플리케이션에 보면 온누리 상품권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선물하실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율도 높고 하니까요. 이쪽으로 환급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가셔서 구매하셔서 지인들한테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알아봤습니다.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